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움직임도 점차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두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면서 국민 위로 지원금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상황이 되면 으쌰으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비판하는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클라크가 얘기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네. 존경받는 정치인은 있어도 위대한 정치꾼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사실 나눠줄 수 있고 이제 복지를 다 해줄 재원이 충분하면 뭐 다 나눠주고 저도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네. 받는데 예. 저도 조금이라도 저도 변호사지만 10만 원 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좋고 뭐 또 이제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 기분 좋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해보면 제가 낸 세금으로 제가 또 받는 거예요. 그 10만 원, 20만 원 예. 다. 그리고 또 받으면 아 이거 기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참 어렵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사실은 구체적 손실 보상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넓고 얕게 다 해주는 것보다 두텁게 진짜 핀셋 지원, 핀셋 규제를 하고 핀셋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오는 길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자영업자로 계시는 분들이 한 달 임대료, 평균 임대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200 몇십만 원을 낸대요. 네. 근데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국가의 의무가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예요. 규제를 이렇게 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손실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소송하면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 대책이 이게 헌법적인 의무니까 이거부터 재원이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도 역시 세부적인 게 없는데 그다음에 그 위로금을 준다 이러니까 뭐 받으면 좋겠지만 이 재원이 다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정말 손실 보상 대책은 다 마련돼 있나 핀셋 규제, 핀셋 지원이 정말 실질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 지원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꺼낸 이슈가 아니고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선별지급 플러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기재부에서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미 이슈가 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눈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지원이에요.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면 이런데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은 언제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신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빨라야 지금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쟁점이 첫 번째로는 선거용 선심성 발언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제 4월 7일 선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반기 선거기 때문에 이걸 선거용으로 갖다 붙이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게 조건부가 붙은 게 방역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원을 하면 결국 이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19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별이냐 보편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지원이냐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1차, 2차, 3차, 4차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만 보편적인 지원이고 2차, 3차, 4차를 다 지금 선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선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계층,
또는 그 당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겠다라는 원칙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왜 나는 안 주냐? 라는 이제 그런 불만의 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환빈, 환불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가난한 것에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것에 더 걱정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 또는 이제 정부 여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이제 다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세심하게 쓸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OECD 평균 109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50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건전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국민을 살리고 또 그 국민들이 형편이 펼 때 다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고요. 기재부에서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 공무원들은 뭐 이 정부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니고 나눠주는 시혜적인 조치는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야 간담회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여당만 불러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당정청 협조를 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격려 말씀도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위로금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의료진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료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미국도 그 연세 많으시잖아요. 65세 이상이 아니라 뭐 거의 몇 살이시죠? 그런데 그분조차도 당선인 시절에 주사를 맞았어요. 백신 불안감 이런 거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와 그 누구죠? 이낙연 대표 이분들 다 65세 이상이니까 우리 중에 누가 1호가 될까? 아니면 복지부 장관이 맞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그 코로나 극복을 하는데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거 하시고 나서 예. 위로금 얘기를 하셨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예. 백신 접종 문제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도 네네. 국민들이 좋다고 그러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기준 자체가 65세 그렇죠. 예, 그 아래로 아니,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4월 잠깐만요. 달이지만요. 이제 제가 얘기를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제 또 이제 말씀은 다른 다른 얘기를 얘기로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문제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시니까 네. 그 부분은 약자들부터 맞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야 된다. 이낙연 대표가 맞아야 된다.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 효과를 얘기했거든요. KDI에서 보면 한 30%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논란도 잠재화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원과 선별적인 지원, 원칙은 선별 지원을 하되 이런 부분을 어우러져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기재부와 민주당은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당은 민심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기재부는 국간지키니까 국간의 안전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부 상황으로 그리고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닥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도 불필요한 반대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딱 민심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민심을 보고 돈을 준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아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위로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코로나 극복하면 코로나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모여서 얘기하실 때 국민 위로 지원금 얘기를 하니까 선심성, 선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여서 의논해야 될 거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맞겠냐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고위층에서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제가 거죠. 말씀드린 거는 재난지원금 얘기를 예. 하는데 백신 접종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주제에서 지금 어긋난다는 얘기니까 자 주제에 간담회에서 집중해서 있었던 그러면요, 얘기를 제가 하는 정리해 거죠. 좋을 것 같아요.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요. 6시에 토요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민주당 지도부와 어제 대통령 간담회에서 이제 나왔던 전국민 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는 관련 추측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주제가 네. 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을 기용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최초로 검찰 출신의 신현수 민정수석을 기용을 한 거예요. 그 예. 이유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을 이제 어느 정도 봉합하고 포용해서 나가겠다 이런 이제 기조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을 발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검찰 권력대 또 정치 권력의 이 갈등이 사실은 간극이 메워지기 어려워요. 또 좀 좁히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대 현 여권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인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검찰에서 백운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를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미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본인의 역할 공간이 상당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부적절하고 좀 사전에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민정수석이요? 그렇죠. 예, 예. 검찰 개혁을 둘러싼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적인 갈등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당연히 그런 것을 알고 왔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참모거든요. 참모는 참모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 인사의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모양새가 뭐 사납다라든지 또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의를 내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통령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이 사람 신현수 수석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20년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하고 20년직이고 2012년, 2017년 대선 캠프에서 계속 일을 했대요. 위기관리 대응팀장으로 일을 하셨고 그다음 대통령께서 청와대 민정수석 하실 때 사정비서관으로 일을 했는데 근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아, 대통령이 그러면 마지막에 검찰개혁 완수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민정수석을 데리고 온 건 대통령께서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 임명하신 거고 최재형 그 감사원장도 그렇고 법조인 출신이니까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법조인 출신을 다 임명해 놓으면 여당 쪽에서 계속 이거 잘못했다고 막 사퇴하라고.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당 그 법조인을 제일 잘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다른 인사보다. 그럼 법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는 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럼 대통령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다. 드라이브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다.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신현수 수석은 뭐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니고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적 그 독립성 그런 걸 가지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인태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청와대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지만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청와대에도 근무해 보시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민정수석이 40일 만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건 아무도 부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대통령의 직위가 와서 대통령이 직접 뭐 삼고 초려를 했니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온 사람이 4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건 맞는 거예요. 뭔가 비정상적인 건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시지 않으면 예. 대통령의 그 리더십의 치명상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연설 때 긴급 성명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정수석의 항명사표라는 태풍이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가 운영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이처럼 비극의 만화경일 수 있는가. 이때는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대통령 실장 사이의 갈등이고 지금은 박범계 장관과 대통령 민정수석 사이의 갈등이라고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청와대의 너무 내부적인 얘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이 부분은 전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빨리 정리해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신현수 수석은 이렇게 온갖 얘기가 지금 다 흘러나오고 있으면
된다면 돌아가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하 전 의원님,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두 분이 더 예, 예.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안 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식이 전혀 다른 사람을 기용을 했다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분이 인식이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한 말을 가지고 반론을 펴줬으면 고맙겠고요. 예.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네. 신현수 민정수석 현이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할 때 사정비서관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믿고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 일을 맡을 때도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고 또 따르고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자리를 수용을 한 거죠. 예, 예.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본인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참모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이분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유는 관계의 문제라는 게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의 캐릭터가 상당히 좀 신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선택한 것을 번복하기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휴가 상황에서도 좀 본인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예. 한 말씀을 더 얘기하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왔다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레임덕이 일반적으로 오려면은 첫 번째로 40%가 아니고 3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져야 이 됩니다. 말씀하시면 또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지금 40% 압박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집권 5년 차에서 현 대통령이 40%를 유지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첫 번째 요건에 안 맞고 두 번째 그러다 보면 당청 간의 갈등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당을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표심을 벗고 살아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과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으니까 오히려 지금 문신 마케팅 하려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사에서 복지부동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복지부동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배신자가 몇 번까지 속출해요. 있는 겁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배신자가 속출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배신자의 폭로를 가지고 또 야당에서 제보를 가지고 폭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현실성이 없는 네.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레임덕 이제 얘기가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선 여론조사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론조사는 선제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나요? 여론조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사건에 파장이 미치는 효과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레임덕인지 아닌지 말씀하신 수치 이하로 내려가는지 아닌지를 보면 될 네. 거고요. 민정수석은 국가 운영의 민정수석실은 심장부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계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40일 만에 이 본인이 사표를 던진다? 이런 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논란 정말 임기 말기에 혼란이 있을 때 그때 최재경 수석이 임명된 지 며칠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적 말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예. 민정수석.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공무원들 복지부동 안 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열심히 하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그런 공무원들도 저는 많이 봐서 어떤지는 또 견해가 다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일반 눈으로 말씀하시기는 예.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 끝났네요. 예. 다음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와 그 야권에서 단일 후보가 누가 됐을 때 이렇게 분류해서 나왔어요.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야권에서 되면 거의 초박빙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야권에서 됐을 때는 그 오차 범위가 훨씬 넘어서는 박영선 후보가 우위로 나타났거든요.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철수 예비 후보가 네.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두 예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해요. 말씀하신 그 자료 보면 0.1%포인트 차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다른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은 이제 박영선 예비 후보에
비해서 뭐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그만큼 안철수 예비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안철수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중도 표심의 확장성이 안철수 예비 후보가 더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강성 보수라든지 지금 보수 세력만으로는 1대1 대결 구도로 갔을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 내지는 뭐 안철수 예비 누가 됐든지 간에 박영선 민주당 예비 후보를 이기기 좀 어렵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예비 후보가 훨씬 더 높게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목할 부분이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서 지금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까지는 나경원 예비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고 있고 또 여성 가산점 10%가 있으니까 우세할 거로 봤는데 예. 실제로 예비 경선에서도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예비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안철수 예비 후보하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네.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예비 후보가 나경원 예비 후보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 나경원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명 보수를 강조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오세훈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도 보수를 겨냥하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네. 사실은 저희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박영선 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이제 초박빙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는 박영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해보면 삼자 구도 하든 양자 구도를 했을 때 양자 구도를 안철수 후보랑 했을 때 좀 더 격차가 나다가 지금 이제 박빙으로 줄어들었는데 추세를 좀 더 봐야겠죠. 그렇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야권, 범야권의 그 아주 수월한 선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 의회 의원 중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구청장도 24명이 이제 민주당이고 1명만 여기 국민의힘이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거 그리고 관변 단체 같은 것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라는 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야당에서는 선심성 공약 그러니까 이렇게 그 표와 관련돼서 그렇게 위로 지원금이나 4차 재난 지원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여당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서 이 정도 남은 시점에서도 야당보다는 여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패가 많으니까 야당은 계속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성 가산점이라고 하는 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여성 가산점이 절대적인 10%가 아니에요. 본인이 받는 그 표의 10%를 가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 차이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많이 나왔다는데 오세훈 후보가 1등이고 나경원 후보가 2등이긴 한데 표차가 많이 안 났어요. 많이 안 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오세훈 후보는 중도 보수고 나경원 후보는 선명 이제 보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중도적인 얘기를 여러 후보들이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정책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두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